자, 지금부터 이 사람들은 내가 1억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우리 그 은행에다 투자한다. 이거를 뭐 진정한 의미의 투자다 하긴 곤란합니다. 그냥 보관료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보통 이제 1억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런 대안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이런 대안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사람마다 이제 그 위험을 대하는 투자자의 유형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31페이지 맨 아래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의 유형을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요, 위험 회피형 투자자다. 이거는요, 위험 선호형 해줍니다. 위험을 회피한다 해갖고, 위험을 좀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위험 혐오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위험을 추구한다 해서 위험 추구형. 얘는 위험과는 상관없다 해서 위험 중립형 해줍니다. 그럼 위험 회피형이라 하더라도 위험한 걸 투자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위험한 거를 투자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상대적으로 얘는요 기대 수익률이 둘 다 동일해요? 동일하지 않아요? 동일하다면 가능하면요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겠다 그런 얘기지 위험한 걸 투자하지 않겠다가 아닙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동일하다면 가능하면요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을 뭐라고요? 위험 회피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한다면 기대치가 동일하다면 가능하면 위험이 큰 놈을 선호한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을요 위험 추구형 혹은요 위험 선호형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누구를 가정하냐면 이렇게 볼게요. 합리적 인간을 가정합니다. 합리적 경제적 인간을 가정한다면 자 기대치가 동일하다면 다른 게 동일한 게 아니라 뭐가 동일하다고요? 기대치가 동일하다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요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는 가정이 있다면 자기가 기대하는 정도가 딱 들어왔으면 좋겠죠. 굳이 벗어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그 정도 기대한다면 그 정도 딱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가장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되겠나요? 그러면 본질적 의미의 위험 선호형은 누구냐 하면 우리 도박하는 사람들 비합리적 인간을 가정합니다. 약간의 이성에 부합되지 않는 행동하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예컨대 도박하는 사람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는 사람이라고요? 도박. 자, 우리 그 연예인 중에 도박하다가 이제 쫓겨나는 사람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 신정환 대표적인 게 신정환 아닙니까? 자, 얘는 아직도 복귀를 못 했잖아요. 자, 얘네들이 조그만 수익 얻으려고 자, 외국에 가서 막 도박하고 이러려나요? 얘들은 무지막지한 큰 수익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방송가에서 쫓겨날 것도 각오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위험 선호형은요, 아주 높은 수익을 기대하면서 아주 큰 위험도 기꺼이 부담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을요, 위험 선호형이다 집니다. 이해가 되겠나요? 그러니까 누구를 가정한다고요? 합리적, 비합리적 인간인 도박한 사람 가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정하는 게 아니라 누굴 가정한다고요? 합리적 인간을 가정합니다. 그죠? 합리적 인간이라면 기대치가 동일하다는 가정이 있다면 얘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만 합리적인 인간이라도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투자자가 있고 상대적으로 보수적 투자자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위험을 좀 더 감수하려는 사람이 있고 덜 감수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부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투자로는 100% 다 누굴 가정한다고요? 합리적 인간을 가정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위험을 좀 더 감수하려는 사람 아니면 덜 감수하려는 사람 있죠? 이렇게 구분합니다. 정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위험 중립형은 뭐냐? 위험 중립형은요 기대 수익률과 위험이 있다면 위험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위험과는 뭐라고요? 전혀 상관없이 위험이 크건 작건 상관없이 무조건요 기대치가 높은 것만 선택하는 사람 있죠? 위험이 크건 작건 상관없이 무조건 기대 수익률이 높은 거 있죠? 요거 선택하는 사람을요 위험 중립형이라는 겁니다. 구분할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정하는 게 아니라 뭘 가정한다고요? 위험 회피형을 가정합니다. 기억할 수 있죠? 다만 공격형이냐 보수적이냐 구분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이번에는 자 어디를 볼 거냐면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자 지금까지는 요거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니까 아주 깨끗해졌네요. 자, 위험이라는 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렇게 자, 이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어디 갔어요? 무진장 크다. 이런 걸요. 오염이 크다. 벗어날 가능성이 그다지 크진 않다. 이걸요. 오염이 작다. 벗어날 가능성이 없는 걸요. 오염이 없다 해줍니다. 자, 지금까지는 오염이 크다 작다 이런 얘기만 했지 무슨 이유 때문에 오염이 크냐 작냐 이런 얘기를 했어 안 했어요? 했죠. 그런 얘기 알아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크게 이제 한 5가지 형태로 한번 구분해 볼게요. 자, 사금, 법인유 이런 식으로 기하세요. 사금, 법인유 이런 식으로. 자, 사금, 법인유 이렇게. 이거는요 사업상의 위험, 얘는요 금융적 위험, 법적 위험, 인플레 위험, 마지막으로요 유동성 위험. 이렇게 해서 한 5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사업상의 위험은요 유독히 노량진에서 고시원 사업하는 바람에 발생하는 위험 있죠. 해필이면 요 사업하는 바람에 발생하는 위험, 이걸요 사업상 위험이라는 겁니다. 예컨대 시장 위험이라고 해서 자, 고시원 경기가 저 지역이 침체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것 때문에 크게 손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운영위험이라고 해서 고시원을 잘못 운영하면 크게 손해봐야 안 봐요? 그죠? 아니면 잘 운영하면 크게 이익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요 운영위험이라는 겁니다. 위치적 위험이라는 것은 입지 선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크게 손해보거나 이익 볼 수 있는 거죠. 그래, 예를 들어서 고시원을 투자를 딱 했는데 어느 날 그 앞에 나이트클럽이 들어온 겁니다. 뭐라고요? 나이트클럽. 저녁 때부터 막 시끄러워 안 시끄러워요? 막 쿵쿵댄 소리 들리고 하면 애들이 나가요 안 나가요? 다 거기서 공부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크게 손해볼 수 있네요. 이런 식으로 주변 환경이 바뀌는 바람에 자 크게 손해볼 수 있는 거죠. 이걸요 위치적 위험해집니다. 그 다음에 금융적 위험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은행에서 돈 빌려 투자하게 되면 그만큼 지분 수익률을 높일 수도 있죠. 근데 그만큼 나중에 경기 변동 이런 것 때문에 돈을 못 갚을 가능성도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채무 불이행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금융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법적 위험은요 법적 환경이 변할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자, 저 지역이 원래 그 상업지역이었는데 주거지로 바뀌는 바람에 손해볼 수 있어 없어요? 있거나 이런 거라든가 정부 정책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재정이라든가 금융정책이 변하면요 이자율도 바뀔 수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손해보거나 이득 볼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가격이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손해볼 게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왜 이게 나오냐면 자, 만약에 부동산 구입해서 임대사업 한다고 치자. 그런데 매달 임대료를 한 달에 300만 원씩 받기로 했는데 한 5년 동안 빌려주기로 했는데 한 2년 정도 지나서 인플레가 심해질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계속 300만 원만 받으면요 누가 손해봐요? 집주인이 손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손해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손해볼 수도 있죠. 아니면요 만약에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돈을 빌렸다고 치자. 그럼 나중에 인플레가 심해지죠. 이것들이 막 다음 주에 하겠지만 이자를 막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 거에 따라 손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걸요 다 인플레 위험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유동성 위험은요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 팔려고 내면 얼른 팔릴 수 있지만 상가나 공장이나 토지 같은 경우는 1년이 되도록 5년이 되도록 안 팔릴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빈번한 매도 매수가 없다면 나중에는 헐값에 막 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걸 다 뭐라고요? 유동성 위험해집니다. 정리할 수 있죠. 자, 지금까지 한 거를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서술형 지문. 자, 투자 결정은요 기대 수익률과 찾으셨나요? 요구 수익률을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투자자는요 투자 대안의 기대 수익률이 뭐보다 클 때요?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하려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기대 수익률은요 경제 상황별 확률에다가 해당 상품의 경제 상황별 추정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하죠. 호황일 때의 수익률에다가 확률, 보통일 때의 수익률에다가 확률 이렇게 더하는 거죠. 이렇게. 세 번째는 아까 했다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 왜 빼놓냐 하는데 아까 분명히 했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위험이란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의 변동 가능성을 말하는데 위험한 투자한일수록 기대 수익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다시 말하면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위험한 대안일수록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벗어날 가능성이 크죠. 이걸 다른 말로 실현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가 실현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죠.
이해가 되겠나요? 거꾸로 한다면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정도가 딱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기대 수익률의 분산 또는 표준 편차는 투자안의 위험을 측정하는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맞고, 경기 침체로 인하여 부동산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야기되는 위험, 이걸요 사업상 위험이라는 겁니다. 경기 침체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걸요 여기 시장 위험 해줍니다. 자, 시장 위험. 자, 이 시장 위험은 다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사업상의 위험에 해당됩니다. 싸잡아서.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위치적 위험이란 환경이 변하면, 아까 주변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나이트클럽 들어왔다겠죠? 환경이 변하면 대상 부동산의 상대적 위치도 변할 수 있는 거죠. 이걸요 위치적 위험 해줍니다. 유동성 위험이란 투자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 이걸 얘기합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싸게 팔아야 되죠. 이런 걸요 유동성 위험 해줍니다. 운영 위험이란 자, 사무실의 관리라든가 근로자의 파업, 영업 경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수익성의 불확실성을 폭넓게 지칭하는 개념. 맞습니다. 투자 금액을 모두 자기 자본으로 조달할 경우에는 금융적 위험 제거할 수 있다. 자, 금융적 위험은요, 은행에서 돈 빌렸을 때 못 갚을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전액을 내 돈만 투자했다. 그러면 금융적 위험이 있어 없어요? 은행에 갚을 돈이 없는데 무슨 금융적 위험입니까? 그러니까 자, 이거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 합리적인 투자자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경우에 투자자들은 위험이 작은 투자 대안을 선택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위험 추구형 투자자는요, 옆에다 도박 써놓으세요. 뭘 하라고요? 도박. 아니면 신정환 써놓으세요. 신정환. 아주 높은 수익을 획득할 기회를 얻기 위하여 위험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을요, 위험 추구형. 도박한 사람 생각하시면 돼요. 도박한 사람이 돈 몇 푼 벌려고 도박하려나요? 절대 아닙니다. 아주 대박 한번 내보려고 하면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위험과 요구 수익률과의 관계. 우리 교재는 200에 아마 95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거 지워도 되죠? 네, 이렇게 할게요.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기는 왜 한 10% 정도가 형성되어 있냐, 이거 좀 알아보겠습니다. 요거는 기본적인 논리가 우리 이제 금융 시장에서 나온 얘기들인데, 이렇게 해볼게요. 은행권에서 형성되어 있는 이자율이 한 3%라고 치자. 물론 은행 예금 이자율 얘기합니다. 근데 은행마다 차이가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은행 예금 상품별로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평균 잡았을 때 몇 프로라고요? 3%다. 이렇게 해볼게요. 가정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 저축은행으로 가면은 이따 집에 가다 한번 들리세요. 의자가 약간 높습니다. 얘보다는 높아요. 높습니다. 한 5%라고 간주해보자. 이렇게. 왜 높은가 보겠습니다. 자, 왜 높고 하냐면, 자, 우리 은행에다 예금할 때는 은행은 예금 받은 돈 있죠? 이걸 주로 담보대출 주로 합니다. 그리고 기업들한테 빌려준다 하더라도 대기업들이죠? 이런 데 주로 빌려줍니다. 그죠? 그리고 건설사한테 빌려준다 하더라도 뭐 현대나 삼성 같은 데 있죠? 이렇게 이 재정이 탄탄한데 막 빌려줍니다. 그리고 신용대출 해줘도 1등급에서 3등급 같이 이렇게 이 신용이 좋은 사람 있죠? 이런 사람한테 빌려줘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돈 빌려줬다. 뜯길 염려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회수를 우리가 예금했다 회수 못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죠? 근데 저축은행은요, 얘들이 빌려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있죠? 추가 담보대출 주로 많이 합니다. 은행이 빌려줬죠? 추가로 빌려주거나 그 대기업들이 아니라 주로요, 중소기업이라든가 건설사도 제2군 건설업체 있죠? 듣도 못한 뭐 건영 아파트라든가 이런 거 있죠? 여기다 빌려줍니다. 그리고 신용등급도 5등급이 넘어간 사람 있죠? 이런 사람도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도 돈을 누구한테 빌려줬다 회수를 못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우리가 예금자들 돈도 얘들 못 돌려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잖아요? 그럼 뭐하러 여기다 예금합니까? 여기다 예금하죠. 그죠? 근데 만약에 얘들이 이자를 조금 더 준다고 하면 약간 못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이자를 더 준다니까 예금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게 바로 요구수익의 정체입니다. 얘네들은요, 3% 외에도 추가로 2% 정도 더 준다고 한다면 예금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이거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바로 사람들이 요구하는 정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투자에도 위험이 있어 없어요? 위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위험이 전혀 없을 때의 수익률을 아까 뭐라고요? 무위험률이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부동산 투자에도 위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위험에 따르는 수익률을 추가로 더 요구합니다. 이걸요, 위험 프리미엄 혹은요, 위험 할증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무위험률은요, 위험이 전혀 없을 때 수익률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은행에 예치했을 때 수익률 얘기합니다. 그러면 위험도 없는데 왜 이 정도를 받아내려고 하냐? 이 정도. 이거는요, 시간에 대한 대가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자기는 1년 동안 이 돈을 못 쓰는 거죠? 이자 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보관료를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1년 동안의 대가를 받아내야 되죠. 이건요, 시간에 대한 대가고, 이건 당연히요, 위험에 대한 대가입니다. 무슨 대가라고요? 위험에 대한. 여기서 매우 어려운 얘기를 할 건데, 항상. 이 위험에는요, 자, 이 위험은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 위험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위험에는 내가 잘해서, 내가 못해서 생기는 위험이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운영을 잘하면 큰 돈 벌 수 있어 없어요? 내가 운영을 개판으로 하면요. 손해보죠? 입지를 잘 선정하면 큰 돈 벌어요, 못 벌어요? 입지를 잘못 선정하면요. 그게 손해보죠? 이거는 자기가 잘해서 못해서 생기는 위험 아닙니까? 근데, 자, 이 지역에는요, 나랑은 상관없는, 내가 잘해서 못해서가 생기는 위험이 아니라, 나하고는 상관없는 위험이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정부가 공무원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그럼 전체적으로 내려가 안 내려가? 그 다음에 공무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면 올라갈 수 있죠? 이건 내가 잘해서 못하는 거예요? 나랑은 상관없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공히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있죠? 이걸 뭐라고요? 이 체계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무슨 위험이라고요? 체계적. 이런 위험에 대한 대가로 추가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약간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은행하고 저축은행에 갈수록 저기 이자율이 높아져, 낮아져요? 위험이 커지죠? 그 위험이 커진 게 내가 잘해서 못해서요? 금융권에서 형성되는 어떤 위험 수준이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따라 결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노량진에는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는 모든 부동산이 있죠? 노량진에는 모든 부동산에 공히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있죠? 이런 거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여기나 뭐 술집은 술집 나름대로 위험이 있겠죠? 있어 없어요? 편의점도 편의점 나름대로 위험 있어 없어요? 이런 거에 따라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되겠죠? 약간 좀 어려운데 그래도 약간 감이 오시나요? 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이 지역 전체의 어떤 위험이라고요? 체계적 위험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이 지역에는 모든 부동산에 공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여기에 따라 결정된다. 알겠죠? 술집 시장 같은 경우는 위험이 좀 크겠죠? 거기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편의점 같은 거 좀 위험이 낮겠죠? 거기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무위험률은요, 위험이 전혀 없을 때의 수익률인데, 보통 이제 제1금융권인 은행 있죠? 은행에서의 예금시장에서의 화폐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일반 경제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거고, 요거는요, 무슨 위험이라고요? 체계적 위험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다만, 자, 이 체계적 위험이라 하더라도 사람들마다 이따가 잠깐 하겠지만, 아까도 했지만, 위험을 대하는 태도는 같아요, 달라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약간의 위험에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크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약간 차이는 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만 평균 잡았을 때 이만큼 추가로 요구한다는 얘기지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 뭐가 예상된다고요?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면 자, 화폐 가치가 떨어져 안 떨어져요? 인플레가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만큼만 받으면 투자자 손해죠? 그러니까 요걸 추가로 더 받아내려고 하겠네요. 예상된 인플레만큼. 요거는 이제 에드워드 피셔라는 사람이 얘기했다 해서 이걸요, 피셔의 효과다 해줍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피셔의 효과.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렵게는 어려운데, 이 요구 수익률은요, 나하고는 상관없이 이 지역에 있는 노량진에 있는 모든 고시원에 공히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있죠? 이런 거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 장 한 장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 거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게요. 서술형 지문.
부동산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가 있죠. 위험이 커지면 같이 요구하는 수익도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번에 볼게요. 요구 수익률은요, 해당 부동산에 투자해서 획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익률. 여기다 투자하려면 이 정도는 최소한 어디가 되겠죠? 이것도 못 얻는다 그러면 여기다 투자하는 게 낫겠네요.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해줍니다. 요구 수익률은요, 시간에 대한 비용과 위험에 대한 비용을 고려해서 결정하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무위험률, 위험 할증률, 그리고요 예상 인플레이율이 있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위험률은 시간에 대한 대가이다. 위험이 커질수록 요구 수익률이 상승하는 것은요, 위험 할증률이 커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위험이 커지면 위험 할증률을 프레임을 자꾸 높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 위험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뭐밖에 없어요? 무위험률밖에 없습니다. 나는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겠다. 그러면 은행에다 묻어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뭐밖에 못 얻어요? 무위험률밖에는 못 얻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무위험률은 장래 기대된 수익이 상대적으로 확실한 경우에 수익률을 말하죠. 우리 은행에다 예치하게 되면 지금도 확실하고 미래도 확실하죠. 일대의 수익률을 말하는데 순수한 시간 가치에 대한 대가로서 일반 경제 상황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요거는 위험과는 상관없이 제1금융권에서의 화폐 수요 있죠. 예금 시장에서의 화폐 수요 때문에 결정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이자율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감수해야 되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위험 할증률을 더하죠. 위험을 정도에 따라 이걸 감수해서 더하려고 하죠. 위험이 커지면 이거 높이려고 하겠죠. 그럼 이거 높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무위험률이 상승하게 되면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게 세 가지가 다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는 거죠. 얘도 다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아니, 얘 세 개 더한 게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위험률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요, 체계적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상승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투자의 위험에서 회피할 수 없는 위험, 즉 체계적 위험과 요구 수익률은 비례관계가 있다고 했죠. 체계적 위험과 요구하는 수익이 비례관계가 있는 거지 비체계적 위험과 비례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체계적 위험과 비례관계가 있다. 위험 할증률은요, 시장 위험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개별 투자자가 안고 있는 위험에 따라서도 변할 수 있다고 했죠. 아까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평균 잡았을 때 이 정도 추가로 요구한다 그런 얘기지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는데 따라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에 대해서 예상 인플레이율이 반영된다는 거. 이건 무슨 효과라고요? 피셔의 효과라는 겁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피셔 효과.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부터 부동산 투자하게 되면 위험이 따라요, 안 따라요? 따르는데 이거를 어떤 형태로 투자 결정에 반영할 것인가 이거를요 위험의 처리 방법이라는 겁니다. 위험의 무슨 방법이라고요? 처리 방법이다. 이렇게. 자, 위험의 처리 방법은 우리 교재는 290페이지 있을 겁니다. 290페이지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인공이 요거 두 개입니다. 가장 주인공이 뭐라고요? 두 개인데 자, 한 장 넘겨볼게요. 한 장 넘겨보시면 맨 아래쪽에 위험조정 할인율법 있어 없어요? 요게 바로 투자론의 핵심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투자는 뭐라고요? 핵심.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이 포트폴리오 투자 있는데, 포트폴리오 투자. 자, 얘가 이제 둘 다 주인공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둘 다 뭐라고요? 주인공인데. 특히 얘가 이제 중요성이 더 높습니다. 요거 높아요. 그래서 요거 안 쓰신 분은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입니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우리 투자론의 심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투자론의 뭐라고요? 심장.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요거는 잠시 후에 할 겁니다. 어쨌거나 위험조정 할인율법은요, 어떤 부동산에 1억을 투자했는데 1년 후에 1억 2천만 원 들어오는 투자는 있다고 시작. 이렇게. 요거 가지고 계속 할 겁니다. 이거 끝난 다음에 요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한다. 이건 큰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이죠. 요 10%를 할인하는 겁니다. 할인하게 되면 뭔가 금액이 나와야 하나요? 요게 투자 가치다. 이 정도 값어치는 있다고 판단하는 투자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것 뺀 걸 순환가, 이것분의 이거 한 걸요, 수익성 지수 이렇게 갑니다. 근데 만약에 저 지역의 위험이 커졌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요구 함수를 높이려고 낮추려고요?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를 높이려고 하죠. 우리 할인율이 높아지니까 투자 가치가 낮게 평가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것 뺀 게 순환가죠. 순환가도 낮게 평가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결정하겠다는 얘기죠. 이걸요, 오염 조정 할인율법 혹은요, 할인 현금 수지분석법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요거 끝난 다음에 계속 요거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것만 하는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 포트폴리오 투자는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 한 30억 정도 갖고 있다. 그럴 경우는 한 군데만 투자할 수 있지만 때로는요, 10억짜리 여러 개, 세 개로 나눠 투자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럴 경우는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일단 이거를 분산 투자했을 때의 기대 수익률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요? 줄어든 건 아닙니다. 평균된 거기 때문에. 다만 위험이 줄어든 효과가 나타납니다. 뭘 줄어요? 위험. 그러니까 요걸 기초로 해서 만족감이 극대화되는 투자 시법을 찾아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포트폴리오입니다. 요거는 잠시 후에 할 겁니다. 잠시 후에 요거 하고, 요거 끝나면 요거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요, 한 문제 나오기 힘들고 그냥 지문에 막 끼어듭니다. 끼어들기 때문에 35페이지 돌아올게요. 먼저 위험을 회피하겠다. 그 얘기는요, 위험한 투자를 아예 제외하겠다는 얘기죠. 돈만 생기면 은행에다 묻어놓겠다. 이거는 뭐 진정한 의미의 투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보관료 받는 게 무슨 투자입니까? 그 다음에 위험을 전가하겠다. 그 얘기는요, 내가 부담해야 될 위험을 타인에게 떠넘기는 형태이죠. 이런 형태로 이걸요, 위험을 전가하는데, 자, 나중에 임대사업 하는데 인플레가 심해지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근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임대를 받으면 집주인이 손해입니다. 안 되겠다. 인플레가 심해지면 임대를 올리겠다는 얘기죠. 이거는요, 임대인이 부담해야 될 위험을 임차인한테 막 떠넘기는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를요, 위험을 전가한다 해줍니다. 아니면요, 다음 주에 하겠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변동금리로 돈을 빌려주죠. 그럴 경우는 인플레가 심해지면 이자 막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은행이 부담해야 될 위험을 누구한테요? 우리 같은 차입자한테 떠넘기는 형태가 됩니다. 이런 걸요, 위험의 전가다 해줍니다. 아니면 보험에 가입하면 결국은요, 우리는 보험료 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위험 다 누가 부담해요? 들쑥날쑥 불나거나 이런 거 다 누가 부담해요? 보험사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전가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위험을 축소하거나 통제한다 해주는데, 먼저 보수적 예측기법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기대 수익을 계산할 때 경기가 호황이 될 수도 있고 보통이 될 수 있고 불황이 될 수 있어 없어요? 1억 투자했을 때. 자, 근데 보수적 예측기법은요, 이 호황 불황 다 무시하고, 자, 최악의 경우는 한 800만 원은 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최악의 상황이죠. 이런 상황을 가정해서, 자, 수익을 가장 낮게 예측하는 겁니다. 비용을 가장 크게 예측해서. 그렇게 해서 요거 기대 수익률이 8%다 이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기대 수익률하고 비교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투자했다가는 선택할 만한 게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네요. 그래서 바람직한 투자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민감도 분석기법이라고 있는데, 우리 기대 수익을 계산하려면, 자, 여러 가지 임대사업 할 때 기대 수익을 계산하려면 임대료도 잘 예측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자, 매년 임대를 적절히 예측해야 되죠. 뭐 공실 같은 것도 예측해야 되고, 아니면요, 뭐 기타 소득이라든가 불량부채라든가 각종 경비 같은 거 다 예측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 계산하는 거죠. 이때, 자, 다른 예측치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예측치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임대료만 살짝 올려보고 내려볼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얘가 변해요, 안 변해요? 이렇게 변할 겁니다. 이번에는, 자, 이 그 공실만 살짝 올려보고 내려볼 수 있죠? 그러면 얘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크게 변하는 거죠? 이걸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실을 약간씩 변화시켰더니 얘가 굉장히 크게 변한다는 얘기죠? 이게 위험이 앞으로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자, 예를 들어 공실을 처음에 예측한 3%죠? 요것만 부동산 팔을 때까지 잘만, 자, 요거를 공실만, 유지만 해준다면 위험이 작아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위험을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민감도 예측기법이다 해줍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그 평균 분산 결정법이 있는데 요거는 조연급은 됩니다. 무슨 급이라고요? 조연급. 얘 둘이 이제 주연급이라면 얘는요 조연급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별도로 한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물어볼 수 있는가? 요거는 이제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맨 위에 그림이 있을 겁니다. 자, 평균 분산 결정법이다 해서 이 평균이라는 것은요 기대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우리 아까 기대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했다고요? 각 상황하의 수익률을 확률로 평균 낸 거죠. 가중평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대 수익률 얘기하는 거고, 얘는요 위험을 얘기합니다. 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분산과 표준차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를요 부동산마다 이렇게 기대 수익률하고 위험을 이렇게 점을 찍어 보는데, 점을 찍은 다음에 우리는 전부 다 누구를 가정한다고요? 위험 회피형을 가정합니다. 다 누구를 가정한다고요?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요 기대치가 동일하다면, 가능하면요 위험이 작은 놈을 선택합니다. 아까 했죠? 거꾸로 한다면 위험이 동일하죠? 그럼 기대치가 높은 놈을 선택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뭐 기대치가 10%, 10%, 20%, 그 다음에 30%라고 치자. 이렇게 위험은요 5%, 뭐 10%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그러니까 점을 이렇게 찍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부동산마다 계산해서 이제 점을 딱 찍어보는 겁니다. 자, 먼저 A 부동산은요 기대 수익률 30%, 위험은요 10%네요. 30%, 10%니까 여기 있네. 여기 A 부동산 여기 딱 찍혔네요. 자, B 부동산은요 기대 수익률 10%, 위험도 10%, 10% 요거 딱 찍히네요. B 부동산. 그 다음에 C 부동산은요 20%, 5%입니다. 20%, 5% 여기 딱 C가 찍히네요. 자, D 부동산은요 20%, 그 다음에 한 13% 되네요. 13% 여기 이 정도 되네요. 자, 이게 이제 D 부동산. 이렇게 다 찍어볼 수 있어 없어요? 있는 상태에서, 자, 일단 C하고 D를 보겠습니다. C하고 D는 일단 기대치는 같아요, 달라요? 같죠? 같은데 얘보단 얘가 위험이 작죠? 그래, 얘를 기각하고 얘를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얘는요 이런 것들을 지배한다 해줍니다. 얘는 이런 걸 뭐라고요? 지배한다. 이번에는 A하고 B를 보면 둘 다 위험이 같아요, 달라요? 같은데 얘보단 얘가 기대치가 높죠? 그래, 얘를 기각하고 얘를 선택하겠다는 얘기죠? 이걸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선택하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하네요. 어떤 문제가 많냐면, 만약에 A나 C 중에 하나를 선택해봐라. 이렇게 할 수 있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러면 A는 C보다 일단 위험도 크죠? 기대치도 높죠? 아주 애매하네요. 이걸로 선택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변이계수라는 걸 활용할 수 있는데, 변이계수, 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대 수익률분의 위험 해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A하고 D, C를 계산해 볼게요. A는요, 기대 수익률이 30%, 위험은요, 10%죠? 그럼 계산하면 0.33 나오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기대 수익률 1%당 위험은 얼마라고요? 0.33%라 그런 얘기입니다. 맞죠? 기대 수익률 1%당 위험이 작은 게 좋겠네요. 이번엔 C 부동산은요, 기대 수익률 그 20%, 위험은요 5%죠. 그럼 계산하면 0.25다. 그러면 얘가 더 기대 수익률 1%당 위험이 작죠. 그러니까 얘를 기각하고 얘를 선택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요 변이계수라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자, 이렇게 볼게요. 이거는 듣기만 하세요. 요거는요, A 부동산은 기대 수익률 30%, 위험도 30%라고 치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A 부동산이죠? 맞죠? 그 다음에 C 부동산은요, 기대 수익률 10%, 위험도 10%라고 치자. 그러면 여기죠? 둘 다 변이계수가 얼마예요? 30분의 30하면 1이죠? 10분의 10하면 1이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무런 선택이 똑같다. 그런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같은 위험 회피형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아무런 선택이 똑같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네, 그래서 그다지 이제 투자 선택에 있어서 좋은 건 아닙니다. 다만 얘가 이제 조연급은 되는 이유가 요 논리 자체가 이제 조금 있다가 잠시 후에 하게 되는 포트폴리오 이론 있죠? 이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효율적 전선을 구축하는 데 써먹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거지. 뭐 그다지 뭐 자체로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이거 했는데 그다지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되겠죠? 조연급이 되는 이유는 포트폴리오 이론할 때 써먹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시고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게요. 자, 거기 서술형 지문 보겠습니다. 1번에 투자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일부를 보험회사 등에 전가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죠. 자, 평균 분산 결정법은요, 기대 수익률의 평균과 분산을 이용하여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맞는 겁니다.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따르면요, A 투자안과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은 같답니다. 일단 A와 B는 뭐는 같다고요? 기대 수익률은 같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둘 다 여기 어디 있다고 치자. 여기 둘 다 같죠? 같은데 보니까 A 투자안보다 B 투자안의 표준 편차가 더 크답니다. 표준 편차가 위험이죠. A보다 B가 표준 편차가 크니까 요건 A고 이게 B가 되겠죠. 이럴 경우는 A를 선택해요, B를 선택해요? A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A의 투자안을 선호한다. 맞는 거고. 자, 수익은 가능한 낮게, 그리고 비용은요, 가능한 높게 추정하여 수익과 비용의 불확실성을 투자 결정에 반영하기도 하는데, 이를 뭐라고요? 보수적 예측기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수적 예측기법은요, 투자 수익의 추계치를 가능하면 가장 낮게 조정함으로써, 하향 조정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상당수 제거할 수 있다는 가정이죠.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민감도 분석은요, 미래 현금 흐름의 예측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공실, 임대료 이런 요소 중에 하나만 변동시켰을 때 수익성이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그 요소의 영향을 검토하는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민감도가 큰 요소일수록 수년가라든가 내부 수익률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얘기죠. 아까 민감도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일수록 위험이 크다는 얘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민감도가 큰 요인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를 해준다면, 자, 수익은 높이고 오히려 위험은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아까 공실만 잘 관리만 해준다면 3%만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투자자가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경우에는 투자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는 얘기죠. 자, 위험한 투자일수록, 어디 갔어요? 위험 회피형 투자자일수록, 이거 다 위험 회피형을 가정하는 겁니다. 위험이 커지면 요구하는 수익은 높여 낮춰요?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 누구를 가정한다고요? 위험 회피형을 가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9번 볼게요. 위험 조정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장래 기대된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경우에 위험한 투자일수록 아까 어떻게 해요? 높은 할인율 적용한다고 했죠? 요구 수익을 높인다는 얘기는 이걸 할인하겠다는 얘기죠. 그걸로 할인율 높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나요? 이렇게. 자,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몇 번 읽다 보면 다 들어옵니다. 자꾸 몇 번 반복하는 게 좋아요. 반복하고 잊을만 하면 또 보고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까지 알아봤어요? 여기 이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지금부터 이제 주인공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위험조정 할인율법하고 두 번째 주인공이요, 포트폴리오 이론인데, 포트폴리오 이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요거 다 줘줄래요? 네.